안녕하십니까. 전편에 저희가 찌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찌를 선택할 때 조금 세심하게 배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세부적인 찌에 대한 얘기를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찌의 길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짧은 것과 긴 것의 차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편에서 퀴즈를 하나 드렸죠. 이 귀한 낚싯대, 2개의 낚싯대가 옛날 어른들이 사용하시던, 여러분의 왕선배들이 사용하시던 그러한 낚싯대입니다. 이 낚싯대들은 저도 사용을 해봤고, 제가 낚시계에서 한 편의 부분을 담당하는 사업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는데, 이 귀한 낚싯대 2점을 제가 받아서 아까 설명을 해 보여드렸습니다. 이 2절로 된 것이 아주 귀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싸고, 도자기 같이 무늬를 집어넣은 건 더 비쌉니다. 일본서 수입해서 했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분이 첫 월급을 다 바쳐서 산 거라고 자랑까지 하신 낚시인의 한 분의 역사가 담긴, 인생이 담긴, 그리고 영혼이 담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하고 연락관계가 끊겨 있는 상태라서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옥님, 만약에 영면하셨다면 저에게 좋은 영혼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 중에 하나, 초리대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초리대가 과연 소재가 무엇일까? 얼핏 보면 글라스 로드와 같은 형태입니다. 합사로 악교로 묶어서 줄 처리해서 코팅한, 고정시킨 이렇게 합사로 되어 있습니다. 끝이 낚싯줄을 거기다 매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소재는 무엇일까를 무지무지 고민을 하고 저는 그라스로드라고 착각을 했었지만, 본인은 나는 초리대를 바꾼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굉장히 의문점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국내 주간 낚싯대의 거장이신 분이 한 분이 저희 낚싯대로 오시게 돼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이 초리대는 과연 무엇으로 만든 것일까? 그분이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식했구나. 인도나 열대지방에 자라는 물소 뿔의 뿔입니다. 물소 뿔을 가공한 겁니다. 물소 뿔을 이렇게 낚싯대, 초리대로 가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기술이지만 탄성도 충분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잘 부러지지도 않고, 지금 카본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똑 부러집니다. 근데 이것도 부러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탄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탄성이 훌륭합니다. 지금 초리대 이렇게 꺾으면 부러집니다. 근데 이거는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답은 물소뿔입니다. 상당히 귀한 소재입니다. 저도 너무 놀랬고, 이렇게 낚시가 얼마나 진귀하고 보석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그런 걸로 낚시를 즐기면 더 즐거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렇게 고급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낚싯대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올림 낚시의 원조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복의 원조가 어딘가, 자동차의 원조가 어딘가, 전기의 원조는 어딘가, 컴퓨터의 원조는 어딘가, 이런 거의 원조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서슴없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했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즐기는 올림 낚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었습니다. 저희 조상님들이 만드신 기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언제 때가 되면은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만들었건 우리에게 맞는 낚시가 올림 대낚시입니다. 우리의 성격에 맞는 게 확실합니다. 바닥 올림 낚시는 우리가 최고 발전했습니다. 가장 많이 발전했고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을 완벽하게 우리 거화시키고 완벽하게 세계 무대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무대에 내놔서 꽃이 피울 수 있다면
동양 문화의 우수성을 한번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화약을 발명을 한 것을, 그 발명품을 서양 사람들이 이용했듯이 우리 동양 사람이 개발한 이 낚시 원조는 아쉽게도 우리 조상은 아니고 어쩌면 조상일 수도 있겠죠. 일본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낚시 기법입니다. 올림 대낚시 기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찌가 등장하고 그 찌의 정교함이 우리를 만족도를 달리해 주는 겁니다. 기회가 날 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더 많이 방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대낚시 때의 사연, 일제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만들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낚싯대를 만드는 데는 바로 그걸 만든, 기법을 만든 원조인 일본입니다. 그들이 우수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서양 문물과의 접합이 이루어졌고, 그 접합에 의해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적용이 되면서 부력과 충력과의 관계 등 과학적인 낚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낚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원조가 누구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거를 완전히 만들어서 이 낚시를 세계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된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저희 낚시터에 외국인들이 가끔 오실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인, 프랑스인, 독일인들이 가끔 와서 한국의 낚시를 배우겠다고 오는 관광 가이드가 소개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낚시를 가르쳐주면 뒤로 자빠질 정도입니다. 원더풀합니다. 어찌 그런 게 가능하냐? 원더풀합니다. 그렇다고 그들한테 이게 일본식 낚시 기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더 정교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원더풀 하면서 그런 걸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선 상상을 초월하는 낚시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이 대낚시를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경한답니다. 아니, 저 조그만 낚싯대로 그 큰 고기를 잡아내? 아니, 그 조그만 낚싯대 뭘 보고 잡는 거야? 뭐 이상한 찌를 달고 찌가 올라올 때 채더라. 외국인들은 놀라 자빠진다는 겁니다. 진짜 놀랍다라고. 그런 낚시를 여러분들은 하시는 거고, 제 유튜브를 젊은 분들이 하신다면 반드시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낚시입니다. 이 기법 중에 미래에 루어 낚시나 플라이 낚시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유럽 사람들, 선진국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의 이 낚시를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론과 체계를 젊으신 분들이 연구해서 이 사업적으로 새롭게 발을 뻗쳐 보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2세인 저희 큰아들이 낚시미끼 회사를 경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이런 뜻을 아들에게 전했고 아들은 그걸 받아들여서 즉 자신만의 사업의 세계로 떡밥 회사를 맡아서 지금은 성공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코 제품을 만드는 한국부풀이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원조이지만 원조보다 더 잘하는 현상의 대표가 있다면 그 사람이 원조입니다. 이 낚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다룰 때 몸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톱을 강조하고 하지만 톱은 부수적인 겁니다. 다리도 부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위에 붙어 있는 걸 솥대라고 전 표현했습니다. 찌톱. 톱은 무엇을 말합니까? 톱니의 톱인가요? 아닙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솔리드 톱, 카본 톱. 그랬더 그것이 자연스럽게 찌톱 이렇게 변한 겁니다. 요즘에 합성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저는 그래도 완전한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해서 솟아오르는 대라 해서 솥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솥대가 몸통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할은 몸통이 하는 것이고 솥대와 다리는 보조적 역할입니다. 찌의 몸통에 따라서 부력의 크기가 달라지고 순부력, 그 체적은 곧 부력이기 때문에 자중에 따라서 순부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순부력의 크기는
어깨의 넓이에 따라서 저항이 새로운 힘으로 작용을 해서 찌가 올라올 때 올라오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른 부분을 찌만 갖고 설명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제가 이 편에서는 원래 해야 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추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찌와 연결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아서 칠판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추의 영역이라는 이것도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관찰하고 실습해보고 해본 결과 나온 최종 과학적 이론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추의 영역을 칠판에서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네, 추의 영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낯설고 과학 시간 같은 느낌을 가지실 수 있지만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추가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단순히 추는 무게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은 무게의 역할은 균형의 역할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 영역은 두 가지가 균형과 안정입니다. 말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안정은 X축으로 이동하는 X축으로 수평거리에 대한 부분을 안정적으로 붙잡아준다 해서 안정이라 했습니다. 그럼 균형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앵커, 다세의 역할입니다. 밸런스는 상하의 균형입니다. Y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앵커는 X축에 관련된 힘의 변화입니다. 이 추는 X축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Z축이라고 형성한 공간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공간되는 부분을 옆에서 빠는 힘과 그리고 옆으로 가려는 힘과 상승하는 힘이 중간을 이루면서 고기가 이물을 느끼지 않으면서 상승하는 그 공간을 Z축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찌의 설명은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찌가 빨리 올라오냐 또는 끌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깜빡거리느냐 이러한 입질의 종류들이 다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밸런스 균형의 경우 Y축에 관련된 수직 상승 거리에 해당하는 Y축에 관련되는 것은 밸런스 균형인데 찌와 추의 관계입니다. 이 추와 찌와의 관계로 균형이 0점 맞습니다. 그래서 2단 입수를 끝없이 제가 떠드는 이유가 여기서 2단 입수가 되어져야만 균형이 맞습니다. 이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뜨는 것이고 또는 가라앉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뜨게 되면 정지관성이 제로가 되고 제로에 마이너스가 되죠. 정지관성이 거의 없는 거죠. 추의 경우는 안정을 얘기하는데 뜨지 않고 다 있으면 0이라고 가정 아주 0에서 0인 경우가 있고 1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를 1이라고 가정을 해서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은 안 되지만 0.1은 1에 근접한 소수점 수기 때문에 아주 최소화된 닷의 힘이 생기는 거죠. 이 두 개는 균형과 안정은 두 개는 서로 상반관계의 약간의 역할을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두 개도. 균형이 너무 강하게 생각하다 보면 추를 1대1로 맞추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벼워지면은 안정의 기능이 깨지는 겁니다. 정지관성이 약해지는 거죠. 운동관성의 균형은 맞는데 정지관성이 잘못될 수 있으면 정지관성이 붙잡고 있는 안정은 목줄, 바늘, 그 끝에 있는 미끼를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경우와 마음대로 둥실둥실 움직이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물속의 상황은 고기가 도착하면은 고기는 지느러미지, 꼬리지, 가슴 지느러미지까지 있습니다. 아가미 이 세 가지의 지느러미에 수영, 헤엄치는 기술은 대단합니다. 그 압력도 대단합니다. 그것들이 거기서 한 바퀴 돌면 거기는 떡밥은 다 움직일 정도입니다. 근데 떡밥이 붙어있는 바늘이 그놈들은 떨어졌어도 그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기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2단 입수의 맞춤의 중요성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추의 영역의 1영역은 균형입니다. 우리가 맞추는 찌맞춤의 균형, 수직균형입니다. 수직과의 관계입니다. 찌와의
절대적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은 Y축의 운동관성에 해당됩니다. 수직으로 상승하는 높이의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높이는 물고기가 이동하는 거리만큼만 올라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바늘을 물고 이동하다가 뱉어버리면 이물감을 느껴서 뱉는 순간 추는 자유낙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유낙하할 때 서서히 들어가서 딱 바늘이 닿고 2단 입수가 똑같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찌는 진짜 잘 맞은 찌입니다. 근데 자유낙하할 때 빨리 들어가면은 바늘 닿고도 또 그대로 빨리 들어가면 그건 무거운 찌 맞죠. 관심을 갖고 약간 변형을 주셔야 됩니다. 좀 깎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역할은 앵커의 역할입니다. 이 앵커는 다시죠. 안정입니다. 그래서 수평의 정지관성은 수평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지되어 있는 힘이 이 힘이 0에 가깝게 있을 때 수평의 안정이 어떻든 여기서 발생하는 힘은 정지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있는 목줄과 그리고 바늘이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미끼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고기는 이걸 먹이를 공략을 할 때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지점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밥이 일로 갔다 이 추를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돈다든지 자리를 이탈한다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고기가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를 쫓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낚시하다 보면 가끔 입질이 계속 입질하다가 갑자기 입질한 걸 놔뒀더니 오래 걸린 겁니다. 찌는 이미 이동을 했고 고기가 바늘을 엉뚱한 곳에 옮겨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찾는데 불과 1, 2초에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지만 물속은 깜깜해서 물고기의 장림의 형태고 그 먹이를 찾는데 맛으로 탐색해 들어가는데 거의 3분까지도 걸립니다. 헤매는 거죠, 주변을. 고밥을 찾아 먹으려고. 그러다 발견하면 다시 쭉 찌가 올라갑니다. 3단계 입질 단계에서 입질에서 마지막에 밥이 남아있어야 하는 중요성을 늘 강조할 때 콩알낚시를 먹이를 먹으면 찌가 이쁘게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설명의 원인은 바로 그겁니다. 밥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물고기는 바늘을 먹으러 맷찌 근처로 오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밥을 먹으러 옵니다. 밥은 이미 도착하는 순간에 지느러미 짓으로 푹푹푹푹 또 다른 놈이 건드리거나 그러면 없어집니다. 흩어지고 그리고 그 밥이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의 콩알밥이 고기는 그 자리를 와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하기 쉬운 미끼가 바로 그 콩알밥입니다. 그래서 미끼로 할 때는 마지막 콩알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균형은 곧 Y축의 운동관성에 영향을 줘서 안정적으로 찌가 올라오게 하는 것이고 안정은 곧 X축의 정지관성에 목줄과 바늘에 있는 미끼를 안정적으로 놔뒀기 때문에 입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데 추의 영역이 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이 이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 그러면 찌가 빨리 올라오고 늦게 올라오는 건 무엇이 결정하느냐? 혹자의 사람들은 찌가 결정하는 줄 압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찌의 몸통의 횡축형이냐 종축형이냐에 따라서 찌 흐름의 속도가 바뀝니다. 근본적인 속도는 어디서 발생하냐 이건. 근본적인 속도는 물고기가 상승하는 각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어떤 분이 신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설명을 주셨습니다. 아차 이거구나. 그분이 탄젠트 각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연구를 존중하기 때문에 탄젠트 각도라고 씁니다. 코사인이라고 해도 계산은 나오는데 높이를 계산하는 수에서는 탄젠트 각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각도를 계산하는 물고기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X축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제로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올라가야 하는 이 높이의 거리 동일한 시간대에 올라가는 이 거리 알파라고 하죠. 이 거리는 물고기가 바늘을 물고 이동하는 높이입니다. 근데 모든 물고기들은 수직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길이가 있고 체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넓이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물고기의 상승 각도는 우리 토종 붕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상승 각도가 45도 상승을 한다라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5도로 상승한다면 이 각도가 높을수록 탄젠트 각도가 높을수록 바로 G의 동일한 시간대, 여기 동일한 시간대에 G가 들어가야 하는 거리가 빨라집니다. 이것이 Z축에 이동하는 공간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그보다 낮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어정별로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 이 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G는 조금 올라옵니다. 줄의 길이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조금 올라오고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G는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잉어들이 그렇습니다. 큰 잉어들이 그렇게 입질합니다. 물론 수심이 깊은 데서는 또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각도를 높게 치솟는 경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작은 고기들입니다. 작은 고기는 밥을 거의 수직 상태로 올라옵니다. 밥 먹고 들어가서 올라옵니다. 대표적인 작은 붕어들이 그렇습니다. 노지 낚시터, 자연지 낚시터에 가서 저녁에 찌는 환상적으로 올라오는데 안 걸리죠. 근데 어째서 그러냐고요. 그건 고기가 깊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작은 고기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여기 있는 고기가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올라오려면 빨리 도착을 해야 되니까 빨리 올라올 수밖에 없죠. 각도를 세게 올라오죠. 작은 붕어, 찌 멋있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안 걸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끼 운용술이나 채비 운용술에도 다 나옵니다. 안 걸립니다. 그거는 작은 고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떡붕어 같은 경우도 떡붕어 작은 거 같은 경우 진짜 엄청 빠르게 올라옵니다. 각도가 좀 더 세져요. 그리고 여기 각도 낮아진 거 중에 작은 거, 바닥에 마자가 있다든지 모래무지가 있다든지 이런 각도의 조절은 고기가 하지만 그 고기가 자연스러운 각도로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늘을 오래 물고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떡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찌와 추의 영역을 이해하시면 이런 공식들, 이런 그림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찌라는 것은 진짜 마술 도구와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고기가 바늘을 물고 올라오니까 찌도 올라온다요. 근데 그걸 설명해 보면 아주 독특한 여러 가지 원리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냥 보통의 낚시를 하셔도 되는데 이게 조건이 나빠지거나 환경이 나빠지면은 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찌가 나빠서 그런가? 비싼 찌로 안 써서 그런가? 내 찌가 왜 이러지? 물 먹었나? 그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생각할 정도면 낚시 잘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밥을 먹는 주인공인 물고기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앞쪽에서 찌오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찌오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보면은 고기는 수온, 수질, 당시의 상황, 절대 수온, 상대 수온, 등등 다양한 것들이 다 틀려집니다. 입질이 다 다르고 찌오름도 다 다릅니다. 그때 거기에 맞는 절차를 잘 하시면 됩니다. 고기가 등고선을 따라다닌다라는 거는 아주 이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기들의 위치는 수시로 바뀝니다. 표면에 있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더 내려갔다가 아주 더 내려갔다 바닥에 가까이 있다가 입을 세게 열었다가 입을 조금 열었다가 또는 아예 빨지도 못하고 비비기만 할 정도의 그런 다양한 형태로 고기들은 먹이를 먹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게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연에 부합하는 찌맞춤이나 채비나 찌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환경에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표현을 만들게 하고 과하게 표현된 거를 약하게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입질이 와서 챔질을 했을 때 털커덕하고 걸리는 그때의 환희를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낚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고
이것이 전부인 양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복합적인 요소들입니다. 몸통에 대해서 앞에 영상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통은 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체적은 부력이고 전체 부력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몸통의 분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항도 어깨 각도가 있는데, 어깨가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과 어깨가 늘 축 처지듯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 유선형으로 만들면 저항이 작아서 효율이 높아지죠. 바로 그게 저항이죠. 유체의 저항 이론입니다. 물속에서 발생하는 찌의 저항 부분을 몸통의 어깨가 조절해준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찌의 솥대입니다. 지나치게 위에 머리를 두껍게 쓰시면 찌 맞춤할 때 썼지만 저녁에 불을 다시 맞추셔야 됩니다. 왜? 이거와 무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다행히 이것들은 다 무게를 다양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무게가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찌를 야간에도 맞추실 때 반드시 다시 맞추셔야 됩니다. 주간에 열심히 썼으니까 야간에 괜찮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간과 야간 겸용으로 쓰는 찌들이 있죠. 주야간에 겸용으로 쓸 수 있게 주간 케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간 케미도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주간에 볼 수 있는 돋보기, 찌 돋보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간에도 있고 야간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바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착안해서 만들어진 찌입니다. 그래서 몸통의 밑에 들어가서 빛을 발산하거나 전기를 연결해 줄 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상단에다 달아준 겁니다. 그리고 불 하나로, 비록 하나이지만 이 하나의 즐거움은 더 좋습니다. 이제 주야간의 무게가 동일하기 때문에 물 바깥에 내놓고 썼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찌 상단에다가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근데 주간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들의 배터리 무게라든지 LED 무게가 다 틀려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만든 센서 스마트 케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게가 무겁습니다. 근데 주간에 쓰던 거와 야간에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아예 주간에 크게 달아놓으면 다행인데 그게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빼고 주간 케미 달았다가 야간에 또 쓰시면 무게가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찌맞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솥대에 붙어있는 각종의 것들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이거 없으면 더 정확합니다. 없을수록 좋지만 할 수 없이 있어야 된다면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간 단계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품들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간의 시인도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볼록볼록한 걸 달아주기도 합니다. 이거 다 유체 저항입니다. 안 올라온다는 것이 아니라 덜 올라오거나 더디게 올라오거나 불규칙하게 올라가집니다. 이런 장식품들은 주간에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 안 보이나 이거 안 보이나 보이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따로 파는 것도 있지만은 상품 선전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찌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의 장애 요소가 되는 거니까 아예 일체형으로 쓰신, 요즘은 전자찌들을 많이 쓰시는데 전자찌는 또 단점이 탑이 굵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간엔 잘 안 쓰시고 야간에 그걸 다시 맞춰서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번거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하향 전지등이 위에 올라가서 사용하시면 주간이나 야간이나 그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주간에 찌 상단에 붙어있는 주간 돋보기만으로 충분히 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디는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이걸 봐야 하는 게 내림이나 짧은 입지를 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찌 잘 맞추고 제대로 오시면 절대로 찌 요만큼 하고 말고 이러지 않습니다. 쫙 올라옵니다. 최소한 물고기 절대 바닥에다 배 붙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상으로 하는 붕어는 절대 바닥에다 배를 깔고 살지는 않습니다. 절대 부장품이 달려있는, 어떤 것도 달려있는 것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날개, 그게 왜 필요합니까? 찌돋보기 있고 그 밑에다 날개 달아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시고 핸드폰 보다 보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찌의 길이는 전체의 찌오름에도 영향을 주고 우선적인 거는 균형입니다. 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단부 쪽을 기울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찌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넘어지지 않는 탑 솥대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쪽을 선택하시면 균형이 잘 이루어져서 입수 자세가 바로 중심축이 되면서 여기 무게중심이 중심축이 되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력점에만 부력이 상시 떠 있는 지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입수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 부력점과 중력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상에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부력의 주체는 몸통이고, 몸통은 솥대와 다리를 갖고 있는데 솥대에는 불필요한 물체가 붙어 있을 필요가 없고 올림 낚시에선 불리합니다. 보통의 긴 찌를 올림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꼭 지켜주셔서 상단부의 무게를 적게 해주셔야 합니다. 상단부의 무게를 많게 할 경우에는 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찌가 기울면서 올라옵니다. 기울면서 올라오면 찌가 덜 올라옵니다. 다 올라와야 되는 높이가 기울어 있기 때문에 찌가 덜 올라오는 거로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는 정면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상단부가 무거운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신 상단부가 무겁다면 하단부도 무겁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균형이 잡히니까요. 그래서 찌 다리와 솥대의 길이는 무게로 따져야지 길이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의 크기. 그렇지 않으면 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선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씁니다. 경쾌하지 않고 조금 찌부둥하죠. 찌다리는 무게를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순부력이 떨어진다는 거.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시고, 특히 찌다리에 공기통 달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보신 찌 중에 이거는 찌다리가 2번대로 만든 겁니다. 공기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오르면은 영향을 주는 거, 영향 없습니다. 찌다리의 공기통은 총부력에는 영향을 주지만 찌오르면 영향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 밖으로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몸통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에 공기통이 있어서 나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통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튼튼하죠. 이런 것들이 찌에서 주의하실 사항이고, 주간과 야간의 전환 시에 절대로 찌 맞춤은 다시 해야 된다. 야간에 배터리를 바꿔야 된다. 바꿔야 할 때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정밀 낚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고려도 해주셔야 됩니다.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제가 하우스 낚시터에 있을 때 하우스 낚시에서 찌를 하나를 사용을 하는데 그 찌가 아마 여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찌입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도 팔던 찌인데 이 찌가 갈대로 만든 찌예요. 순부력은 약하지만 이 찌가 변형 종축형의 찌가 되죠. 이 찌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찌탑의 길이가 얼마나 찌가 올라오는 거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30%를 제거했습니다. 여기를. 이거의 3분의 1을 잘라냅니다. 다시 이거의 3분의 1을 잘라냅니다. 무게 균형은 줘야 되니까요. 몸통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럼 무엇이 변했을까요? 자중이 변했죠. 없어진 만큼의 순부력이 향상이 된 겁니다. 순부력은 향상이 됐으니까 추가 더 커지는 거죠. 커질 때 추의 이동, 추의 영역에서 보면 두 가지 균형을 다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추의 영역으로 올라갈 때 새롭게 생기는 힘이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운동 관성에서 가속력이라는 게 붙습니다. 관성의 법칙에선 움직이는 것은 안 움직이려고 하고 움직이던 것은 더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관성의 법칙이죠. 그래서 추가 크면 정지관성이 잘 안 깨지는 거고, 추가 작으면 정지관성이 쉽게 깨지는 것이고, 자중이 많으면 정지관성이 잘 안 깨집니다. 자중이 적으면 정지관성이 상대적으로 순부력이 높기 때문에 쉽게 깨지고, 깨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가속력이 지속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더 늘어납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즉석에서 테스트 해본 결과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의 자중을 죽여주니까 그 찌를 짧게 하니까 올라올 때 저항도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더 큰 효과가 있겠죠.
찌가 몸통을 팡팡 찍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과학이구나. 그래서 이게 뭐 여기서만 그런가? 계속 반복해서 테스트했습니다. 먹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찌가 쓰고 버려도 될 만한 찌가 있다면 테스트해 보십시오. 입질이 그날 나쁘다. 과감하게 찌를 다시 맞추신다고 각오하시고 뚝뚝 잘라내고 편납 조금 더 붙여보십시오. 편추를 조금만 더 붙여보십시오. 전혀 다른 찌오름의 세계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찌의 길이가 찌오름을 반비례해서 못 올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찌를 길게 쓰는 목적은 찌를 많이 올라오게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반대로 찌오름을 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찌들이 요즘 비싸니까 함부로 잘라서 버리실 필요는 없고요. 유사한 찌를 짧은 찌로 바꿔보세요.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내 찌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그 상태에서 똑같은 추에서 찌만 바꿔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찌를 줄여서 코는 방법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편추를 약간 달아줘서 순부리역이 향상되고 운동관성을 높여주고 가속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자중을 낮춰서 저항을 줄여주는 겁니다. 최적을 줄여서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고, 두 번째는 한 추와 이 찌를 동시에 다른 추를 또 쓰고 싶을 때는 그보다 높은 부력의 찌를 달고 그 찌의 부력을 전체적인 중력을 줘서 더 찌를 1대1로 맞추시고 조금 더 짧은 찌로 해서 맞추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맞추는 방법은 급하시면 찌다리에다가 편납을 달아주십시오. 그 추가되는 무게만큼 찌다리에다 쓰시고, 그러면 이 찌의 순부력은 떨어집니다. 자중이 더 가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밑에 추의 것은 상대적으로 찌가 짧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가했을 때 저항의 수치가 작아져서 찌가 잘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찌를 찌다리에다 자립찌 형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추 있는 데다가 다시 그걸 옮겨 놓으면 더 잘 올라옵니다. 그 찌의 원래의 순부력은 그대로 쓰되 밑에다가 그 순부력을 다 붙여줬고, 그러면 가속력의 운동관성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찌는 정말 놀랄 정도로 변화가 옵니다. 두 가지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별로 실험 안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십니다. 그저 분할채비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낚시가 얼마나 과학인데 분할채비만이 좋겠습니까? 분할채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찌의 신비로운 다양성입니다. 그런 거를 다 이해하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자립찌에 대해서 맹신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찌의 부력을 줄여줄 거면 뭐로 그 찌를 씁니까? 찌의 자립찌를 만드는 이유는 입수되는 찌다리 쪽에 한계가 있어서 찌 상단을 길게 쓰다 보니까 잘 쓰지 않으니까 그 힘의 일부를 다리에다 걸어줘서 찌 입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쓰는 게 원 목적입니다. 찌가 똑바로 서서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예술성을 보여주기 위한 원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찌가 잘 올라온다? 아닙니다. 그거로 인해서 찌가 더 멋지게 올라온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립찌는 찌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찌가 자빠져서 올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찌가 똑바로 서서, 탑 부분이 똑바로 서서 올라와야 탑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찌입니다. 무거우면 그렇게 올라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올라오다 마는 거죠. 실제로는 다 올라온 겁니다. 똑바로 세워보면 많이 올라온 거죠. 30%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죠. 지금 자립찌를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무슨 자립찌의 부력을 하면 그것도 분할의 일종이다. 찌에다가 중력을 달았는데 무슨 분할의 일종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분할 아닙니다. 분할의 개념은 바닥에 있는 추를 나누어주는 개념입니다. 여기다 올려붙이는 건 찌 밑에 있는 원줄에다 달았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 다분할 채비하는 분들이 홀다형을 달아서 하는 거. 그건 맞습니다. 과연 그게 그렇게 좋은 거냐?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낚시는 심플하고 편하고 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고 그래야 됩니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 그래서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찌에 대한 것의 기본적인 거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찌들의 그 자중 얘기 속에 속이 빈 거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누드찌 같은 것은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속이 비어가지고 누드찌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한동안 했지만, 일부의 엉터리에 찌 만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안에 결로가 생긴다. 무슨 큰 면적에 결로가 생깁니까? 요 작은 면적에 결로가 생겨서 무게가 무거워진다. 그게 과학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과학은 과학을 근거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결로도 과학이라고 보이지만 그거는 억측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 안에 있는 공기량이 얼마 된다고, 그 밀도가 얼마가 된다고, 그것이 스스로 결로가 돼서 그 안에 물방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찌가 무거워진다. 그 안에 수증기가 있다면 그 안에 수증기는 이미 무게에 다 적용이 된 것이고, 그것이 결로가 생겼다 가정,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그 무게는 동일한 겁니다. 찌우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온도에 의해서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지는데, 속이 비면은 수축과 팽창이 금방금방 이루어집니다. 온도에 너무 변화무쌍하게 적응을 하니까 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결로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오동에서, 발사해서 또는 다른 소재들을 선택하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할까요? 자중을 줄여주기 위한 수단과 열전도율, 수축 팽창률을 줄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찌는 속이 비었다고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도 변화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찌를 수시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 지맞춤을. 그겁니다. 그러면 요즘 나노와 같은 훌륭한 소재가 아주 다루기도 어렵고 진짜 샌드페이퍼를 살살살살 갈아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깎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 소재로 찌를 만든 것들이 요즘 나노찌라고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소재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찌에 밤에 봐도 찌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한두 마디, 민감한 낚시에서 한두 마디는 추가 뜨느냐 가라앉느냐입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초기 입질이 전체 입질을 좌우합니다. 초기에 처음에 오는 첫 입질, 초기에 고기가 만만하게 밥을 물었을 때 나타나는 힘의 변화가 물고기가 찌를 자유롭게 들어올려도 이물감을 느끼지 않는 힘이 처음에 발생합니다. 그게 2단 입수가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거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 길이와 추의 위치 변화는 과연 무엇인가? 찌 길이와 추의 위치 변화? 뭐가 중요한 거야, 그게? 그냥 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수심을 정해서 낚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의 위치가 전혀 달라요.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가령 30cm 찌를 사용을 하다가 60cm 찌로 전환한다면 얼마나 찌의 위치가 변화가 오는 것인가. 부력이나 입질이나 이런 걸 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30cm 찌와 60cm 찌를 사용하면 두 간격은 얼마가 나겠는가. 가령 여러분들이 2.4칸대의 낚싯대와 2.5칸대의 낚싯대를 똑같이 같은 찌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럼 거리는 얼마 차이가 날까? 약간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칸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칸수의 경우 세 칸대를 사용할 경우 그걸 기준으로 하고 수심이 2.6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찌를 하나는 30cm, 하나는 60cm를 썼을 때 좀 더 멀리 던지고자 할 때 수평이라는 전제 조건을 합니다. 사용하면 30cm를 찌가 더 나갈까? 우리는 그렇게 가정하고 쓰는 거지만 실제적인 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30이 아니라 약 27 조금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을 피타고라스 정리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긴 찌를 쓰면 포인트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모습. 그럼 27cm 정도가 나간다 그러면은 칸수로 0.2칸 정도, 3.2칸과 3칸을 그 찌보다 2배로 큰 걸 쓴다면 같은 위치에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찌, 30cm 찌와 60cm의 찌입니다. 여기가 낚싯대 끝입니다. 줄이 나갑니다. 자,
30cm로 내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찌를 사용하는데 찌를 긴 거를 쓰고 싶었어요. 긴 거를 쓰고 싶어서 60cm로 했을 때 추의 이동거리는 얼마일까? 그 계산입니다. 답은 이미 써놨습니다.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세 변의 크기 중에 직각이죠.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 피타고라스에 정리하면 A, B, C 뭡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요. 쉬운 얘기니까요. 이거를 뒤집어져 있지만 A제곱과 B제곱은 정수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찌기리가 60cm고 낚싯대 길이와 1대1로 했을 때 540cm입니다. 그럼 60cm를 빼면 수심이 2m 60이라는 가정하에 했을 때 5m 40이고 수심의 깊이가 달라질 경우라면 이 계산법은 딱 맞지 않습니다. 세 칸대 540에서 60cm를 빼면 200이죠. 여기서의 수심은 얼마가 될까요? 30을 빼니까 수심은 230이 됩니다. 정수는 230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길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310cm입니다. 그러면은 요 거리는 310이고 C가 310이고 A가 30입니다. 요 거리는 당연히 B제곱이 되니까 요 부분이 되죠. 루트로 계산하면 308.5cm가 나옵니다. 자, 요 작은 것의 거리 개념을 나왔듯이 큰 것의 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총 거리가 340이고 60입니다. 정수가 나와 있죠? 여기에 340이 되고 60이 됩니다. 정수가 이렇게 각기 다른 정수가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334.6cm가 나옵니다. 이 두 개의 것에서 요거의 거리에서 요거를 빼주면 요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26.1cm가 이동하는 거리가 됩니다. 가정입니다. 260이라는 가정이 반드시 있고 바닥이 수평이라는 가정을 걸고 한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약 26cm가 된다. 이게 각도가 있다면 조금 더 덜 나가겠죠. 그 길이가 길어지니까. 각도가 없이 수평이다. 그럼 조금 더 멀리 나가겠죠. 그러니까 안경사가 있다, 바깥경사가 있다. 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위에 그림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격되는 거리를 봤습니다. 참 웃기죠? 무슨 놈의 찌 얘기하면서 낚시 얘기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결론을 얘기하면 조금 긴 찌 쓰면 더 멀리 던질 수 있다. 찌가 있는 곳이 던진 곳이니까요. 똑같은 경우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찌를 선택할 때 무엇이 좋으냐 이겁니다. 어떤 게 좋은 찌냐. 만든 사람이 생각 있이 만든 찌가 있고 그냥 생각 없이 모방한 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품입니다. 칼라도 이뻐야 됩니다. 도장도 깔끔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능이기 때문에 찌 몸통이나 찌다리나 솥대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깔끔하고 깨끗하고 가급적이면 가늘고 부서지지 않은 실용성 있는 찌, 그런 찌를 선택하셔야죠. 그런 찌 많습니다. 요즘 찌들은 대부분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과도한 멋내기로 인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찌의 올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멋내기의 사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못 잡아도 붕어 한 마리 찌. 이 친구는 밑에다 2번대를 썼습니다. 부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2번대를 썼고 날라리 달려있는 건 분명히 옛날 찌 맞죠. 그리고 위에 톱은 아주 가늘게 만들었습니다. 낭창낭창하게. 전자캠이 달면 이거 물방울 튀깁니다. 이렇게. 별로 잘 만든 찌는 아니지만 장식해볼 만한 찌입니다. 균형도 안 맞았고요. 제가 써보고는 한 번 쓰고는 다시는 안 썼습니다. 왜? 제가 추구하는 세계하고는 일치하지 않고 장식용으로는 훌륭합니다. 또 이 찌는 써보질 않았습니다만
장식품은 좋고 한 번쯤은 호기심은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찌들은 쉽게 균열이 생깁니다. 잘 깨집니다. 동그라야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저항이 걸리면 불규칙하게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습니다. 얼핏 보기엔 그냥 올라오는 거로 보이시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찌가 흔들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찌는 이쁘게 잘 만드셨는데 저는 고기 잡는 것보다 더 예술적인 걸 찌 부분에 두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찌는 패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색깔도 유행도 바뀝니다. 이제는 찌가 정교해졌기 때문에 색깔, 문양 등등으로 아주 다양하게 찌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상당수의 찌들은 이미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의뢰해서 만들어 오는 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건비가 맞지 않아서 마진율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한테 팔아먹었듯이 중국이 우리한테 파는 게 우리가 더 중국보다 앞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이건 중국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한국 사람이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수입하는 사람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다국적 사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것을 만들어서 써보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몇 가지 실험 낚시를 하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한 낚시는 낮은 수심에서 했습니다. 빈자리 아무데나 다양한 장소를 찾아서 했습니다. 오늘은 주간 낚시를 자연적인 성격의 지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의 생자리 같은 곳에 가서 진짜 낚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오늘 3m가 넘는 거의 3.5m 수준에서 2단 입수가 일어나는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3m가 넘는 수심에서 2단 입수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정밀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깊은 수심에서 찌오름이 얼마나 환상인가? 우리가 왜 깊은 수심에서 찌오름을 구경하려 하는가? 올림 낚시의 매력 오늘 보시죠. 감사합니다.